먼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홍기원 의원이 제가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홍기원 의원은 소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기도 힘든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대선에 성공한다면 사실 이 성과들은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GTX A 또 C 노선의 평택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평택 시에서는 GTX C 노선 연장만 추진을 했습니다. A와 C 같이 끌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두 개를 다 하는 것은 시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끝에 GTX C보다는 A가 우리 평택 시민에게 훨씬 더 유용하고 또 두 개를 다 끌어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결실을 얻어서 올해 초에 정부에서 GTX A C노선의 평택 연장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문경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GTX A C노선 평택 연장이 확정 발표되었지만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좌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문경 후보께서는 GTX A 경우 평택 지제역까지 언제쯤 올 수 있을지 또 시에서 추산한 것으로는 약 2,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시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 후보님께서 GTX AC 연장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강조하시는데요. 물론 국토교통위에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섬겨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님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평택시와 경기도가 추진해서 정부에 건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GTX A와 C 노선의 연장 결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주역이라고 발표하는 걸 표현하는 것 좀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되고요. 후보님께서도 이 연장이 됐지만 이 연장에 필요한 예산이 시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평택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한 3, 4천억 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택시 부담이 커서 재정 확보가 쉽지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평택시 현역 의원으로서 평택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집권 여당으로서 당선이 된다면 저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서 GTX 연장을 빠르게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발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했지만 4년 전에 평택시는 GTX A는 사실상 포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A와 C 그것도 서울의 중심권도 아닌 경기도 평택까지 두 개 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SR 차량기지 유치입니다. SRT 노선이 부족해서 SR은 차량을 증차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차량을 정비할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차량기지를 평택 지제역 인근으로 유치한다. 그렇게 되면 당시 GTX A는 SR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자동으로 GTX A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로도 새로 깔아야 되고 회차선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철도공단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기지를 유치를 하면 GTX A를 놓는 데 필요한 회차선을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GTX A를 현재 동탄역까지 지난 토요일 날 개통이 됐는데
A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 있어서 굉장한 난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탄역인데 거기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SR은 지나가지만 GTX A역은 다른 터널을 새로 파서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택 지제역까지 오려면은 새롭게 시설을 많이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A를 유치하는데 비용이 2,700억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는 것인데, 저는 국토교통위원으로 일하면서 국가철도공단과 또 국토부와 국감에서 또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차량 기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GTX A 노선을 연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도 얻었고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 대선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평택 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가 부담을 늘리고 또 빠른 시간에 GTX A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 또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빨라야 2028년 하반기 아니면 2029년은 돼야 GTX A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바로 회차선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동탄역을 개량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인자인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탄역에서 지제역까지 연장하려면은 GTX 차량도 새로 연장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문해서 납품받는 데까지 최소 3, 4년이 걸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무경 후보님 7분입니다. 홍 후보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 받고 있는 혐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 9가지 혐의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아마도 22대 국회는 임기 내내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불체포 특권 폐지 번복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차례 의결이 있었는데 한 차례는 부결, 한 차례는 가결됐습니다. 가결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폐지 번복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민주당 내의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 들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현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집권을 했는데 대통령 일가나 대통령 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답변을 좀 가운데 짧게 해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국민 가운데 제가 그럼 다음 질문을 하도록 사법권을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어제 홍 후보께서는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택지원법의 상시와 정말 중요한데 왜 공약에 안 넣었냐고 하셨는데요. 우선 저는 1월 말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자분들에게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를 약속한 바가 있고요. 홍 후보님이 고도제한 완화, 우리 평택시 갑의 성장을 막는 규제 중 가장 오래되고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홍 후보님의 공보물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인 고도제한에 대한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홍 후보님의 논리대로라면 공보물에 안 넣었으니 안 챙기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난 4년 전 TV 토론회를 봤는데요. 홍 후보님은 당시 특별법 상시화를 주장하던 공재강 후보에게 법 체계도 모른다고 하면서 미군 공여구역법을 지원하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홍 후보님께서 4년 만에 특별법 상시화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화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4년 전에는 2022년에 만료되기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4년이 연장이 돼서 2026년까지 만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택지원특별법은 크게 자, 그러면 틀로 되어 후보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캡처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건가요?
참 이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당시 홍 후보님 주장대로 미군 공여구역법을 보니까요. 이 법은 공여구역이 반환된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즉 미군기지가 떠난 용산이나 동두천에 가능한 거요. 평택은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지 반환된 곳이 아니거든요. 결국 평택 사람임을 강조하시면서 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당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4년 뒤에 말을 바꿔서 평택지원법을 상시화를 계속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평택지원특별법이 가만히 있으면 2026년에 종료가 되는데 이 특별법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공유구역 지원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은 이 평택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미군이 떠난 지역에 대한 지원이지 이게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 데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에 왜 중국에 찝쩍거리느냐 그냥 실시하면 되지 라고 굴종적인 외교 발언을 뱉은 거 아시죠? 굉장히 굴종적인 발언인데요. 홍 후보님께서는 민주당에서 유일한 외교관 출신이라고 자부하시고 계시고 이 이재명 대표의 굴종 외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직 외교관 출신 모임에서도 이재명 대표 실시의 발언을 외교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경박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는데 홍기현 후보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공여구역 지원법은 미군 기지가 떠난 그 공여구역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실시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관으로서 어떠한 외교관 출신 의원으로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여구역 지원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마 답변이 부족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 발언이 중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는 겁니다. 한국 정치인조차 중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마침내 한국에서 정신이 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 한국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 이재명 대표와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후보님 중국의 전문가시라면서요. 이 중국의 전문가이신 우리 외교관 출신의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특히 평택의 경우 한중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택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제가 이제 마무리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있고요. 되게 홍보님 자꾸 답변을 다른 쪽으로 피하시는데요.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론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에서 당당해야죠. 이런 식으로 불정여교 뭐든지 쉐쉐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 지역구에 있는 KGM 옛날에 쌍용 자동차는 평택 경제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많은 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서부터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굉장히 앞장서 왔습니다. 당선 직후에는 쌍용차 노사민정회의를 시장으로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 산업은행장, 협력업체 대표단, 노조 수십 차례 면담하면서 쌍용차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무경 후보님께서는 평택이 키운 식물경제 전문가를 자처하고 계신데 아마도 쌍용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도 키우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4년 전서부터 쌍용차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쌍용차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쌍용차 협력업체 하면서 굉장히 사업도 확장하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공헌 사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199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쌍용자동차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쌍용자동차를 사랑하고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쌍용자동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서까지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쌍용자동차가 여러 가지 판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택에 우리 협력 자동차 부품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미래차의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차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기도와 평택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토석을 제가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택에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평택에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평택에 아마 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낸 세금, 뭐 주민세, 법인세 이런 것도 아마 평택 경제에 저는 많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것은 이제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사회 공헌 사업을 하셨는지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시고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효림은 협력 후보께서 대표로 계셨던 효림은 쌍용 자동차 협동의 채권단에 들어가서 쌍용차의 회생보다는 회사의 채권을 확보하는 데 더 관심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으로 먹고 산 나라고 통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국격에 대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들어서는 시민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외교 참사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분이 고 최수근 상병의 수사에 권한을 침해 넘어서까지 간섭을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러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했었는데 이러한 중대범죄 피의자를 주요국의 대사로 보내서 나라도 망신시키고 국민의 자존심도 추락시키고 또 국격을 추락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께서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후보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저희 여당으로서도 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부에게 이 문제는 국민들의 눈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를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시켜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종섭 대사가 며칠 전에 아마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잘 우리 정부하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당하고 잘 협상을 해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외교에 있어서 대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사가 어떤 사람이냐 또 대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가 또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갑질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또 이분은 부임 초에 주재국 대사로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투자에 좀 신중해야 된다 하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사로서의 자질, 역할이 굉장히 의심된다고 보이는데 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물론 그 대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사가 현재 그 국민들을 위해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지 제가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이분이 대통령의 고교 동기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질도 안 되는 분을 내보낸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 홍 후보님께서는 고도 제한과 관련해 한미가 논의할 사항이 아닌 우리 군과 협의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대답을 듣고 현역 국회의원이신데도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갑의 고도 제한은 어느 공항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예, 오산 공군기지 K55 기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예, 오산공구 기지는 미국 공항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바로 오산공항으로 오시고요. 홍 후보님,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면 당연히 미국 측과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공군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부분적인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우리 공군에 제안한 것이고요. 더구나 이 소파 협정에 따르면 부지나 공항 시설물 관리 등은 미국 측의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다 해도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결국 미군에서도 고도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때 그때야 비로소 평택시 갑의 고도 제한 완화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협상 아젠다로 논의를 해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한미 협상이 필요하다는 제 주장에 한번 동의하실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홍 후보님은 국토교통위 소속이시지요. 아마 그래서 항공교통도 소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국제민간항공기구인 이카오에서 총회가 열릴 예정인 거 아시는지요? 예, 총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근데 원래 회의가 우리 평택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회의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이카오는 민간 국제 항공 협력 기구입니다. 이 오산 공군기지는 미국의 전투기가 이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의 고도 제한 완화 문제는 이카오가 아니라 군 공항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고도 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간 항공 기구이지만요, 유엔 산하입니다. 유엔 산하라서 이 군사 항공과도 관련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항공시설법에는 2015년도에 국민의힘 주도로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항공학적 검토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카오에서 세부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만이 적용할 수 있는데 이카오가 관련 규정을 마련해 원래 공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보님, 우리 평택도 이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답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고도 제한 문제는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법은 국방부에서 관장하는 법입니다. 이카오는 민간 항공기가 이용하는 공항에 고도 제한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군 항공기, 군 전투기가 이용하는 오산 공군기지는 별도의 적용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카오는 민간 기구이지만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군공항도 이를 적용해서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포되는 이카오 규정에 맞게 군사기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하면서는 된다고 보고요.
이제 법이 개정 어제 법 개정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런 흐름을 저는 아마 전혀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한무경은 이카오 규정이 공포되는 대로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항공학적인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또 관련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 후보님 그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원래 광역으로 추진하다가 일반으로 규모가 축소가 되었는데요. 지제역은 1호선 GTX, SRT, KTX 등 4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3개 노선 이상이 지나가면 광역 복합환승센터로 대규모 건설이 가능한데 굳이 일반 복합환승센터로 축소가 됐습니다. 지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호텔, 백화점 등 문화상업시설이 들어간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원하는데요. 홍 후보님은 임기 내에 무리하게 이 성과를 내려다고 생각을 하고 좀 축소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떤 얘기를 갖고 있습니까? 먼저 그 고도 제한 하나 다시 확인하면은요. 군 항공기의 비행 궤도와 민간 항공기의 비행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일하는 규정 자체도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택 지제역의 복합환승센터는 제가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동안 국토부에서 공모한 미래 복합환승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는 건데 그 선정 과정에서 제가 큰 역할을 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그리고 거는 구체적으로 왜 미래 일반을 복합환승센터를 일반으로 줄인다는 걸 어떻게 제가 만들 지금 질문하고 것인지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네. 지금 평택시가 용역을 맡겼고 거기에서 사업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데 당초 올해 7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복합환승센터에는 도심 항공교통 UAM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 영역에 대한 용역도 추가로 필요해서 올해 하반기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만들지 어떤 규모로 할지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는 민간 사업자의 공모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저는 평택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또 평택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좋은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복합환승센터가 될 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거는요. 일반 복합환승센터로 축소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물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은 이 지제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에서 일반으로 축소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한무경은 축소된 복합환승센터를 광역으로 확대를 하고 그곳에 AI 과학관, 아쿠아리움 등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네.